한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을 돌보고 병원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선한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베푼 그 따뜻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 놀라운 기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광주에 있는 한동성 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8살 윤지수입니다. 그날도 새벽 6시 10분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병원에서는 야간 근무가 전날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마치거든요. 아직 봄이 오지 않아 새벽과 아침에는 매우 쌀쌀합니다. 저는 승용차가 아직 없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찬바람이 도로의 먼지를 휘젓고 있네요. 그런데 저 멀리 골목길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엎드려 있었습니다. 점차 가까이 가 보니 검은 코트, 흐트러진 흰 머리,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으면서 낯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고 전날 야근으로 많이 피곤하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주변에 몇 사람이 지나쳤지만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휙 돌렸고 어떤 여성은 아예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사실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쓰러져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았습니다. 119이죠. 골목에 쓰러진 노인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그 노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 곁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이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나는 안도하며 울고 싶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긴 후 의료진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신원 확인 안 되면 응급치료 어렵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라 동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데요.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외면을 받았을까요? 나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응급비용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분 살려야 해요. 주간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고 동료 몇 명은 수근거렸습니다. 저러다 징계감이지 뭐. 또 오지랖이네. 그날 밤 나는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를 살려낸 건 의료 기술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내가 지금은 병원 내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단 한 가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신음처럼 숨을 쉬었고 손가락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그의 생체 수치를 확인했고 나는 무의식 중 그의 머리맡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깨어나길 그리고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 근무가 끝나면 병실로 향했고 밤 근무 전에도 들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그 방을 나의 책임처럼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가 깨어났을 때 나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지나치면 민폐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일하면 버티기 어려워. 나는 그 말들보다 그가 침대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저는 간호사 윤지수예요.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 나를 오래 본 사람처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시금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짧고 힘없는 목소리.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의료 기록 카드에는 신원불명 남성 A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과장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회복은 불투명하고 이대로면 전원 조치될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남겨둔 그림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크레파스로 대강 그린 가족의 모습이 복사된 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할아버지와 함께 놀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하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유년 시절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림 한 장이 튀어나왔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색도, 글씨도, 구성도 그 종이와 같았습니다. 그림을 복사해 누군가 간직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노인의 손짓, 말투, 시선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 내리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오래된 기억 한 귀퉁이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요청해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신원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고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실종자 목록에 있던 정성길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전 사라졌다는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성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터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오후 함께 걷던 골목길, 식탁 옆에 앉아 귤을 까주던 손, 그리고 내가 남긴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던 눈빛. 그 노인은 내 유년기의 한 조각이었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갑작스레 연락이 끊겼고 나는 그를 떠난 사람이라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성길 할아버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제가 여기 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에 미묘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처음으로 진심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원불명 환자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도와준 줄 알았는데 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성길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지만 연락 가능한 가족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본상 존재하던 주소지는 폐가로 등록되어 있었고 법적 보호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의 보호자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호부는 내 결정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해. 직무와 사적인 정서는 구분해야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실을 정리하던 중 나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의료 기록 봉투 안쪽에 접혀 있던 작은 쪽지. 12월 18일 마지막 약속. 손글씨는 휘갈겨져 있었지만 그 날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다가 어머니의 납골당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이유가 버림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음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랍 속에 보관된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봉투 안에 접힌 사진들. 그 중 한 장은 어린 나와 함께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정성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가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외삼촌과 고모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처음엔 모두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엄마 장례식 이후 잠수 탔잖아.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나는 사진과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분도 많이 아팠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건 죄책감이었을지도 몰라요. 침묵 속에서 고모의 눈가가 붉어졌고 외삼촌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니지, 수진 딸이겠구나. 그 말은 단순한 혼란이 아닌 기억의 조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냉소만 보내던 동료들도 나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네, 지수씨. 라는 말 대신 우린 잘 못했네. 그동안 이라는 고백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릿했던 기억이 온기를 통해 조금씩 윤곽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정성길은 여전히 많은 것을 잊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정성길 할아버지의 보호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 이름은 가끔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지수야. 그 한마디는 수천 장의 서류보다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말이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닌 함께 있어줄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가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선택으로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나의 결정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행정팀은 비용 정산 문제로 나를 자주 불렀고 간호부에서는 공식 지침을 어긴 개인 개입 사례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행동이 틀렸다고는 단 한 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모임에서 알게 된 다른 가족들이 차 한 잔 나누러 들르기 시작했고 간호사들도 짧은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기가 퍼진 곳엔 벽 대신 말이 생겼고 무관심 대신 연결이 생겼습니다. 나는 병동 내 작은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엔 4~5명뿐이었지만 금세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은 병원 전체의 공감 온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종종 말을 잃었고 어떤 날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내가 직접 써둔 이름표를 보고 조용히 되뇌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름을 되새기는 장면은 나에겐 어떤 기적보다 소중했습니다. 내 동료 간호사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넌 왜 그토록 정성껏 대하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도와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도움받고 있었어요. 나는 병원 사회복지팀으로부터 공동 워크숍 패널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장 간호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간병자와 보호자가 함께 살아가는 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이름을 붙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름을 잊어도 내가 사랑한 사람의 눈빛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내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이고 보호자이며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제 내 옆에는 이름 없는 환자가 아닌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겨울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의 민원이 병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개인이 환자에게 과도하게 개입하며 병동 운영을 왜곡시킵니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이 신고는
병원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갔고 나에 대한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곁눈질하던 동료, 괜히 말을 아끼는 선배들의 반응은 나를 점점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내게 정식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직무 외 돌봄 행위, 비공식 보호자 활동 등의 항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성길이라는 사람을 환자 이전의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나는 내 선택이 위험이 아닌 책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간호부장과의 면담 자리, 그는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의도는 이해하지만 병원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 말은 옳았습니다. 동시에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있었구나. 그 짧은 말이 내 안에 꾹꾹 눌러놨던 무언가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은 단지 지켜줬다는 사실 하나로 정당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사 개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내부 방침이 갑자기 전 병동 공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몇 명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수야,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가 붙잡은 게 사람인지, 감정인지, 책임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단순한 직무의 선을 넘어서 지수로 그 곁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날 고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이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해. 너 혼자 한 일이 아니야. 그녀는 정성길의 주민등록 등재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었고 그의 법적 가족으로서 내가 아닌 우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이름이 세상의 공식 문서 위에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함께 불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날, 나는 정복을 입고 병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행정팀장, 간호부장, 병원장 대리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나는 하나하나 답했고 경위서에 적었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일이 개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도 그 끝은 공동체적 책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기억을 잃는 사람들 모임 말인데요. 그걸 정식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마치 균열 속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내 활동에 대해 공식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경고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대신 비공식적 환자 돌봄 활동의 중요성과 한계를 재정립하는 TF가 꾸려졌고 나는 실무 자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었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겁고 고단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성길 할아버지의 표정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몇 월 며칠이더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내가 12월이에요. 곧 눈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약속 곧 지킬 수 있겠구나. 외삼촌과 고모는 그를 다시 가족등록부에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무연고자가 아닌 정성길, 가족의 일부로 복귀했습니다. 병원도 그를 신원불명자에서 가족 보호자, 동반 환자로 분류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법적 문서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묻는 대신 그 눈빛을 보면 알겠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아무 말 없이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정기 간병 간담회를 만들기로 했고 내가 제안한 보호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환자의 가족은 행정상의 곁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병원의 일부, 회복의 일부로 함께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길 할아버지는 이제 식사 중에 내게 질문을 합니다. 넌 어릴 적에도 이렇게 웃었니? 나는 대답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할아버지 옆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웃는다는 거. 사람은 기억을 잊을 수 있지만 마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고 그의 이름도 내 이름도 이제는 함께 불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손이 다시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문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손등을 문질러가며 말했다. 이 눈을 기다렸지. 누구 하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와 현재, 잊은 것과 잊지 못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리러 온 날이에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 기억을 잊는 사람들 모임은 병원 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열리는 모임에선 간병가족들이 돌아가며 짧은 글을 읽습니다. 그중 한 보호자의 말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기억보다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사회복지팀의 추천으로 나는 지역보건소 연계 워크숍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존엄과 공동체 케어라는 주제의 패널로 나는 정성길이라는 사람과 나눈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억으로요. 그 이야기는 병원 내 게시판을 타고 SNS로 퍼져나갔고 같은 경험을 한 간호사들, 환자 가족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그런 기억이 있다. 이제야 누군가 내 마음을 말해줬다. 진심은 조용하지만 깊게 퍼져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윤 간호사, 당신이 한 선택 덕에 병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게 제안했습니다. 보호자 간호사 통합 케어 매뉴얼 직접 써볼 생각 있습니까? 나는 병실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지켜준 이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 말이 그날 내 하루를 다 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동복도 끝 창가에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만드는 마음의 방향.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내게 익숙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처음보다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였기에 더 깊은 유대였습니다. 그 겨울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켜냈고 그 사람은 내 삶을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름은 다시 기억될 수 있으니까요. 정성길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말을 줄이셨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도 잊고 내 얼굴도 멍하니 바라보다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감정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의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길 어르신. 저는 지수예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꽉 쥐곤 했습니다. 그 손의 온도는 여전히 내가 처음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던 그날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색연필과 종이를 병실로 들고 갔습니다. 그림 그릴래요. 할아버지?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나는 종이를 펴고 그에게 연필을 쥐어드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건 오래된 풍경이었습니다. 집 앞의 장독대, 나무 그늘 아래 앉은 아이, 그리고 옆에 앉은 노인.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거 저랑 할아버지네요. 그는 조용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났어. 아주 잠깐 그 순간이 다시 왔어. 나는 그와 함께 그림을 완성하고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이름을 썼습니다. 정성길 앤드 윤지수. 그 이름들을 쓰고 나니 무언가가 가슴 속에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시간을 복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병원 내에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첫 강의를 맡았고 앞에 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도요. 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름을 다 잊었는데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게 진짜 기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잃어도 마음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날 밤 정성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거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간호사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을 지켜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겨울은 너무 추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던 계절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불러냅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조심스레 부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이름이 다시 대답해 줄 날을.